네. 어제 방송된 PD 수첩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어제 PD 수첩이 자세히 전했죠. 근데 이 PD 수첩의 취재를 함께하면서 도움을 많이 준 분이 계신데요. 바로 분쟁 지역 전문 독립 PD죠. 김영미 PD입니다.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취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일단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취재를 옛날에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현지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현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뭐 키예프로 가기도 하고 또 리비우에도 있고 그래서 그 도시마다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현지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다시 보내주고.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우리 기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로는 지금 못 들어가죠. 우리만 못 들어가죠. 우리나라만 예, 예, 예. 외교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 못하게? 네네.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왜요? 얼마 아니 다른 전- 나라 기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취재하는 것 같은데. 그쵸. 키이우만 해도 수백 명이 있고 리비우에도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기자만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취재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 예, 그 여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분이 그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에요. 기자 중에? 네, 네. 그래서 들어가면 무조건 형사처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는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이제 취재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럼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 다른 나라는 다 그러니까 일단 뭐 종군 기자 개념이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현재 가서 이제 취재한 걸 다른 나라는 막지를 않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근데 외교? 정군 취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를 갖추면 그 밑에 체르노우찌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저 밑에 루마니아 국경 쪽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2박 3일 취재 허가는 내줘요, 가서.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2박 3일 가서 취재할 것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뉴스의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전 세계 수백 명이 지금 키이우 주변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영국 총리도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데가 키이우인데 지금 네. 그 위험하다고 이제 가서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지 인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 아무튼 그 우리 외교부가 우리 기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 이제 그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 그렇고요. 아무튼 이거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피난민들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인터뷰하다가 횡설수설을 해요. 그 정도예요? 예, 제가 이제 바르샤바에 있었는데 그 수도 키이우에서 바르샤바까지 기차가 다녀요. 아직도 다녀요. 아직도? 네, 아직도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횡설수설을 해서 거기가 그러니까 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럴 그럴 수 수 있죠. 있겠다고 보이는데 시험 보는 거 준비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 상실도 있고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누리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 때문에 일단 그거를 뇌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거 그런 거 같았어요. 비슷한 거라고 네, 네. 해석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김영민 PD는 그러니까 분쟁 지역 많이 이제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이게 이제 다른 분쟁 지역과 좀 다른 점이랄까요? 특별한 점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돼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의 해체가 가장 심한 전쟁 같아요. 이상가죠. 네. 이제 시리아나 단 리비아나 이런 쪽은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거든요. 난민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아버지는 징집이 되거나 혹은 그 징집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이제 싸우러 간다고 하고 자원 다시 입대를 하거나. 자원 입대를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민들 대부분이 엄마하고 아이들이 많았고 그러게요. 그리고 남자들은 피난 나왔다가도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아하. 그래서 가족의 해체가 너무 심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는 참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옛날부터. 예. 근데 그 아기들이 희생이
많이 크다라는 아, 그래요? 거죠. 예. 어떻게요? 도망을 못 가니까 북격이 오고 그러면 그 지하 대피소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어떻게 삐짓고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잔해에 다 깔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지금 뭐 잠깐 이제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인접국으로 탈출한 분들이야 이제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다고 그래요? 그 피난을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과 전기와 음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서쪽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나 수도에 있는 주민들은 괜찮은데 동쪽에 있는 주민들은 우크라이나를 횡단해서 서유럽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넘어간 러시아니까. 그죠? 피난을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 통로라고 그걸 열어놨는데 러시아가 거기도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거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나오는 그 자체가 모험이고 또 물과 전기와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들은 진술 하나는 대피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겁나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음식도 없고 물도 거의 떨어져 가고 그리고 대피소에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어허. 그래서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한 달째 되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전쟁 범죄라고 통칭되는 거 있잖아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그 행위가 지금 자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이쪽에서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그렇죠.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상기시키는 듯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건들 수 있는. 그래서 러시아가 왜 이런 걸 했나라고 느낀다 그러면 이런 공포를 제대로 심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일부러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인류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물론 이제 유럽이 가장 큰 그 격전의 현장이었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유엔도 만들고 또 제네바 협약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량 국가인 뭐 북한이나 소말리아도 제네바 협약에는 다 비준이 돼 있어요.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렇게 집단 학살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 협약의 위반. 전 이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워낙 심하고 또 이 전쟁이 뭐 러시아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유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제네바 협약을 어겼다는 자체가 이 전쟁 잘못됐다.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토막으로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 또 러시아에서는 푸틴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러시아 언론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그 사람은 아예 그런 프로파간다를 전하고 푸틴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언론인이었어요. 아, 러시아 그러면서, 언론인이? 예, 그러면서 러시아가 세계 넘버원.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북한 통일도 러시아는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집단 망상에 다들 지금 쌓였구나. 이 언론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자기들 이제 방송을 만들 때 막 그 Z라는 표시도 하고 또 러시아 깃발 같은 경우도 자기 가방에 꽂고 다니고 차에 꽂고 다니고 그런 식의 지금 러시아 상황은 오히려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건데 이건 옛날에 우리 인류가 겪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히틀러 시대 분명히 겪었던 건데 이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전에는 서구 사회에 약간 비굴하게 했다. 근데 푸틴은 서구 사회와 타협하지 않는다. 예. 타협하지 않는 나의 대통령. 이런 논리가 이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제 피해자선 땅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치에 의해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 소련군에 의해서도 또 피해를 입었던.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피로 물든 땅.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곳이 한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또 이런 비극이 발생하니까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그렇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푸틴이 어디까지 폭주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렇게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푸틴께서 더 용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핵무기 사용 여부거든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근데 이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태가 옛날에 있었었고 핵무기도 단계가 아주 약한 거에서부터 엄청 센 것까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그 자체가 서구 사회에서 그 협상 단계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분명히 그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협상 카드로 이용한다. 그렇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협상 카드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국가 위기 때는 우리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서구 사회를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옥죄는 어떤 카드. 그래서 평화 협상을 하면 할수록 전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유리하게 그렇죠. 끌어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카드가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 러시아로서는 엄청 훌륭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아주 약한 단계의 어떤 맛보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쟁은 점점 이렇게 중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로 어떤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언론은 뭐냐면 푸틴이 그 원래 계획보다 이제 늦어지고 오래 가다 보니까 궁지에 몰렸네 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선에서 봤을 때는 절대 러시아가 불리한 것 같지 않았고 그래요. 그 프로파간다가 예. 서구 사회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퍼지는 것 같아요. 서구 사회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뭐 그런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러시아를 탓하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러시아도 어쩔 수 없지 않았겠냐라는 식의 논리도 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러시아 쪽의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질적으로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제네바 협약이 무시가 되고 또 국제의 어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망가진다 그러면 정당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최대한 적게 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주의적 위기의 전쟁이지 정치 사회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이 원하는 것 그거를 좀 더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 화상 연설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60명도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자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살상 무기는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정부 일관된 입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제가 저 방송 중에 그 방탄조끼를 일반 천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좀 구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보여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방탄조끼를? 가장 필요한 거는 방탄조끼 하고요. 헬멧이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용이 아니라 민간인용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좀 전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방탄조끼하고 헬멧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그날 약간 많이 안 모이셨지만 그런 메시지들을 서로 교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 독립 PD죠. 김영미 PD와 함께했습니다.